자, 두 번째 과학 강의 시작할 건데 오늘은 일단 1단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뒷부분 원자의 생성과 우주 배경 복사부터 좀 알아봅시다. 자, 중성 원자의 생성부터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원자 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배웠는데, 자, 그럼 원자 핵 다음이 뭐였죠? 원자 핵 다음에 바로 이 원자죠. 중성 원자죠. 그래서 이 중성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생성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중성 원자가 생성된 배경은요,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 온도가 어떻게 내려갔냐? 빅뱅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38만 년이 지났어요. 빅뱅 이후에 38만 년. 이것도 적은 시간은 아니죠. 이것도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빅뱅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빅뱅이 138억 년 전이란 말이야, 무려. 그러니까 38만 년 정도는 뭐 그냥 최근 아주 눈 깜빡할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38만 년 후에 3000 켈빈으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막 몇억 켈빈이었는데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뭐가 가능했냐? 온도가 내려감으로 전자가 활동을 멈춰요. 전자가 활동을 멈추고 원자 핵으로 이끌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끌려간다. 원자 핵에 사로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로잡힘. 그래서 원자는요,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하나로 합체가 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합체가 된 형태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원자는요, 딱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 이렇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게 뭐라 그랬었죠? 우리가 이걸 수소 원자라고 배웠습니다. 양성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전자 하나를 포함한 게 바로 수소 원자. 그리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리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게 뭐다? 수소 다음에 헬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두 개를 가져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이게 헬륨이 되는 거죠. 헬륨 원자. 자, 그래서 이 원자가 생성이 된 거는요, 생각보다 우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지는, 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 정확한 정의는요, 똑같아요.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도 만들어지는데, 간단하게 우주 배경 복사를 요약하자고 하면은 빛입니다, 빛. 그냥 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빛이 만들어진 거야. 언제?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38만 년 이후에 만들어졌고, 당연히 온도도 똑같죠. 3000 켈빈으로 온도가 하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빛이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온도 하강. 그래서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데, 자, 온도가 하강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로 빛이 퍼져나갔어요. 우주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빛이 우주로 퍼져나간 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가 생성이 되기 이전에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자 생성 이전. 자,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뭐 원자 핵은 생성이 됐었죠. 원자 핵은 이렇게 생성이 돼서 크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 원자 생성 이전에는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만 해도 10억 켈빈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전자들이 아주 미쳐 날뛰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전자들이 미쳐서 그냥 막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가만 못 있겠어.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더워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원자 생성 이전에도 빛은 존재했어요. 빛은 존재를 했는데 얘가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원자의 핵에도 치이고 전자에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빛이 도대체 직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빛이 이렇게 나아가다가도 전자랑 이렇게 간섭이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뭐 이렇게 꺾이고 완전 난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중학교 때 우리 난반사라는 개념 옛날에 배웠었던 기억나나? 그래서 빛이 직진을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빛이 직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생성 이전에는 어떻다?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러면 우주가 전체적으로 빛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우주가 전체적으로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투명했다. 그러니까 시커멓게 보인 거지 뭐 아무런 빛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불투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가 생성된 이후. 자,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는요. 그러면 그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우주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업이 됐다. 조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빛이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우리가 온도 정확히 알지? 3000켈빈 그지? 3000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원자 핵 입장에서는요. 원자들을 모두 포섭합니다. 원자 핵 입장에서는 주변에 떠다니는 전자들을 모두 자기 궤도 안에 요렇게 가둬요.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얘는 다 수소 원자겠네. 그죠? 요렇게.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전자들을 모두 이렇게 자신의 궤도 안에 포섭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직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됐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건요. 슬슬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앞으로 직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빛이 직진함으로써 우주가 투명해진 요 현상을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퍼져나가서 전 우주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우주가 넓잖아, 그지? 그 넓은 우주에 빛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우주 배경 복사로 인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론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던 아저씨가 누구였죠? 어떤 할아버지야? 가모프 할아버지지, 그지? 이 가모프 할아버지가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증거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이 사람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했냐면 이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빛이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3000켈빈이었잖아, 그지? 근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3켈빈의 온도를 가진 빛일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빛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3켈빈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빛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3켈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거예요. 실제로 3켈빈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에서 흑체에서 방출된 빛을 딱 따져보니까 흑체에서 방출된 빛이 딱 3켈빈하고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된 것과 가모프가 예상했던 게 똑같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3켈빈은 어디서 온 거야?
이 원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주 전역으로 뻗어나간 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모프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가모프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다. 실제로 확인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부포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스펙트럼이 뭐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어떤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 빵 하고 빛을 비추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빛을 분광기에다 대고, 분광기라고 하는 거는 뭐 프리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즘이 뭔지 궁금한 친구는 네이버에 프리즘만 쳐도 쭉 어떤 그림인지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건지. 그래서 빛을 프리즘에 갖다 대면은 이 빛이 파장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져요. 파장마다. 뭐 빨간색 파장의 빛도 있을 것이고, 주황 색깔 파장의 빛도 있을 것이고, 초록 색깔 파장의 빛도 있을 것이고, 뭐 파란 색깔 빛의 파장도 있을 것이고요. 남색의 파장의 빛도 있을 것이고, 보라색의 파장의 빛도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지개색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라는 현상 자체가 빛의 분광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분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이 빛의 분광을 어떤 선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한 건데 스펙트럼의 종류마다 그 기록물이 달라지니까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걸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일단 고온의 광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빛을 내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광원이 뭐다? 빛을 내는 물질이다. 그럼 고온의 광원에서, 그럼 광원은 뭐 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뭐 형광등, 백열등 그런 것들도 다 광원이겠죠. 그래서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이게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어디에 들어간다? 분광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즘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고온의 광원이 이렇게 빛을 낼 거고요. 별이라고 한번 해보자. 태양 같은. 그럼 이 별에서 빛을 냈어. 그럼 그게 분광기에 들어가면은 빛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장에 따라서 나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빛이 7빛깔 무지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요 빛부터 해서 파장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빨주노초 파란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 남, 보 이렇게 색깔별로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전부 다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이 연속되게 측정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은 무엇이냐?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의 광원에서 똑같아요. 고온의 광원에서 빛이 나왔는데 고온에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그 고온의 광원에서 가열된 거예요. 가열됐다는 얘기는 이 고온의 광원이 하도 뜨겁다 보니까 주변 기체를 뜨겁게 달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가열된 기체가 어떻게 된다?
방출하는 빛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선 스펙트럼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고온의 기체가 이렇게 빛을 내뿜어요. 그래서 분광기에 통과를 하게 되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펙트럼 용지에 어떻게 찍히냐면 일단 얘는 검은색 배경을 띱니다. 색깔이 없어요. 검은색 배경을 이렇게 띄고요. 그 검은색 배경에 띠가 둘러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장의 빛이 이렇게 한 줄 나오고 파란색 빛깔의 파장이 이렇게 나오고 뭐 보라색깔의 빛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찍히는 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뭔지를 또 살펴보면요. 흡수 스펙트럼은 얘는 고온의 얘도 마찬가지로 고온의 광원에서 얘는 달궈진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방출된 빛이 어디를 통과하는 거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겁니다.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그래서 그 기체를 통과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광원에 의해서 고온의 빛이 나오겠죠. 그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겁니다. 저온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어디를 들어간다? 프리즘을 들어가게 되면 빛이 어떻게 분광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색깔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조금 연속 스펙트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겠죠?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 그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느냐 그거를 알아보게 되면 이 빨주노초 파란보 선 위에 검은색 색깔의 선이 그려집니다. 검은 색깔의 선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찍히는 이유, 일단 연속 스펙트럼은요 그냥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개처럼 빛이 분광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파장별로 이렇게 빛이 쭉 쪼개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근데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이고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나온 기체인데 저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인데 일단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핵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은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뭐 이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겠지만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원자가 갖고 있는 뭐 에너지를 층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인 거고요. 여기는 뭐 2층. 그래서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층에 있는 전자가 낮은 층으로 내려오면서 발생되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내려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쭉 튕겨져 나갑니다. 빛이 튕겨져 나가는데 그 빛은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니까 얘들아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그래서 그래야 에너지가 작은 데로 갈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빛을 방출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빛을 방출하면서 튕겨져 나가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1층, 2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는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전자가 높은 곳에 있는 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에너지가 어떻겠어?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 빛은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빛은 튕겨져 나가고요. 그때 빛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얘는 흡수하겠지. 그지? 에너지를 빨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빛을 흡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방출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에서는 방출선이 나오게 된다. 근데 그 방출선은 어떻다? 색깔을 띠는 거예요. 이게 방출선이죠. 이게 방출선, 색깔을 다 띠는 겁니다. 방출선 이렇게 바깥으로 띠는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근데 흡수선 같은 경우는요.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럼 빛을 흡수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빛을 모조리 흡수하면 무슨 색깔이 됐었죠? 검은 색깔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흡수선이고요.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흡수선이고 얘는 이렇게 검은색. 요거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을 띠죠? 이게 흡수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펙트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뭐 연소 스펙트럼, 그리고 선 스펙트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도대체 이 원소 분포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원소는 모두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모두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수소랑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우리가 배운 게 수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소 H2 수소 원소와 뭐 헬륨 간에 뭐가 다르다? 에너지 준위가 모두 다른 거예요.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배운 요 층마다의 간격이 다 다른 겁니다. 1층하고 2층 사이의 간격이 원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수소가 헬륨하고도 다르고 헬륨은 뭐 나트륨? 그런 것과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이 1층과 2층 사이의 간격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전부 다르다. 그래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빛도 찍히는 게 다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을 했을 때 빛이 어디만 찍힐까? 뭐 여기 이렇게 찍혔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어떻게 찍히냐면 빛이 얘보다는 조금 많이 뭐 이렇게 찍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마다 찍히는 스펙트럼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소는 모두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전부 다르다. 그럼 스펙트럼이 전부 다르면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별이 가능하다. 구별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구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구별이 가능한지를 보시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원소의 질량이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죠. 종류가 구별이니까, 그지? 별빛 스펙트럼은 일단 이거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찾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일단 별빛 스펙트럼을 쫙 뽑아냈어요. 별빛 스펙트럼을 뽑아내서, 그럼 별빛은 아까 어떤 스펙트럼을 띠죠? 연속 스펙트럼을 띠는 거예요. 별빛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서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 그대로 다이렉트,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었죠. 근데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는 지구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대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싶으면 이 태양에서 나온 빛, 그죠? 이 솔라에서 나온 빛이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기를 통과하게 되죠, 그죠? 이 대기가 저온입니다, 저온.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 같은 이런 별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흡수. 왜?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을 띠더라.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별빛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흡수 스펙트럼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했어. 태양은 그러니까 흡수니까 색깔별로 다 있겠죠? 빨간색부터 빨주, 노,
초, 파란보 다 있습니다. 초, 파, 남, 보 이렇게. 요 뒤에는 자를게요. 요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는데 이 녀석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보니까 얘가 검은색으로 찍히는 부분이 뭐 여기 요렇게 나타났다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수소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보니까 선이 어디 찍히더라? 여기 이렇게 찍히더라. 그러면 여기 위에 찍혀있는 요 두 개의 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선, 요 두 개의 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수소를 의미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히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선이 요렇게 찍히더라. 근데 요거는 지워야겠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찍히더라 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시커먼 선 중에서 누구 바로 얘랑 얘는 누구를 의미한다? 얘랑 얘는 나트륨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랑 얘, 요거랑 요거는 나트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별빛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원소의 질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소의 질량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면 똑같이 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이게 사실은 얘들아, 여기 이렇게 찍혀진 검은색 흡수선 있죠? 이게 뭐 조금씩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 두께가 다른 게 뭐냐? 이 스펙트럼의 두께가 다른데, 그 두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의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소의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지. 원소의 밀도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밀도가 다르면 당연히 질량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면 밀도도 다른 걸 확인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량도 확인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의의가 뭐냐? 질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도 우리가 측정을 해봤어요. 실제로 현대에 이뤘을 때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도 측정을 해봤더니 몇 대 몇이더라? 얘가 3대 1이더라. 3대 1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3대 1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배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누가 예측했었죠? 가모프 아저씨가 그때 질량을 예측을 했었어요. 3대 1일 거라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또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된 거죠.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됐다. 우주론 확립. 그러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증거는 아까 배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다. 그게 실제로 가모프가 3켈빈의 온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에서도 3켈빈의 온도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증거가 확인이 됐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 분석을 했는데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그대로 관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모프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예측대로 다 흘러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스펙트럼까지 해서 개념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